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운동 기록에 관한 겁니다. 네, 출처는 팀 케어플로우의 글인데요. 솔직히 운동 기록이라고 하면 헬스장 구석에서 수첩에다가 횟수나 무게 끄적이는 거 딱 그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기능 회복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기록에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알던 방식이랑은 전혀 다른 기록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 이 자료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믿는 거 열심히 하자, 힘들 때까지, 네네. 한계까지, 네. 이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요. 이 통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사실 운동을 언제 멈춰야 하는가. 언제?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새로 쓰는 데 있어요. 특히 재활이나 기능 회복 운동의 목표는 근육을 막 지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표는 뇌랑 근육이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다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약간 컴퓨터 프로그래밍 버그 잡는 것처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이 자료는 그 결정적인 시점을 포착하는 도구로 운동 기록지를 제시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메모장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번역기로 접근해야 그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 특히 마지막 세트 되면 이제 더는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싶을 때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마지막 한두 개는 자세가 좀 무너지더라도 막 해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순간이 애써 회복하던 몸을 다시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운동을 멈춰야 하는 진짜 신호는 힘들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 바로 그 객관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보상 패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보죠. 제일 싫어하는 운동인데요. 주된 목표는 가슴 근육이랑 삼두근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근육들이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어떻게든 팔을 굽혔다 펴라 이 명령을 완수하려고 다른 부위를 막 끌어다 쓰기 시작해요. 허리를 막 S자로 꺾어서 움직임 범위를 줄이거나 어깨를 잔뜩 으쓱해서 승모근 힘을 빌리는 식으로요. 이게 바로 보상 패턴입니다. 목표 근육이 아닌 다른 부위가 보상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턱걸이 하나 더 해보겠다고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발버둥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리는 막 자전거를 타고 있고 등은 활처럼 휘고 아마 누가 봤으면 서커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것도 완전 보상 패턴이겠네요?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복근 운동하다가 허리가 바닥에서 들썩 뜨는 거. 그것도요. 네. 스쿼트 하다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거. 심지어 숨을 흡 하고 참으면서 얼굴 시뻘개지는 것까지 전부 보상 패턴에 해당해요. 숨 참는 것도요? 그럼요. 뇌가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학습해버리는 최악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고 기록하는 게 정밀한 신체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힘드네 라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규칙이 깨지는 객관적인 순간, 그걸 데이터로 수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 패턴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세가 무너졌다 이렇게만 쓰기엔 너무 막연한데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정말 인상 깊어요.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쓰는 방식인데 이게 꼭 학창시절에 하던 오답 노트 같기도 하고 아주 체계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좌측이랑 우측 페이지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왼쪽 오른쪽이요? 네, 먼저 좌측 페이지는 계획과 규칙의 영역이에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쓰는 거죠. 미리. 네, 날짜를 적고 그날 할 운동의 운동 규칙을 명명백백하게 정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절대 둥글게 말리지 않기, 스쿼트 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기처럼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기서 중단 신호랑 나의 고들병을 미리 적어두는 부분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단 신호는 나는 어떨 때 이 세트를 그만둘 것인가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을 참으면 즉시 중단, 허리가 1cm라도 들리면 중단 이런 식으로요.
약간 자기 자신이랑 계약서 쓰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계약서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리고 나의 고질병 항목은 자기 객관화의 시작이에요. 자기 객관화? 네. 평소에 나도 모르게 자주 틀리는 습관,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항상 먼저 들리는 경향 같은 걸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 좌측 페이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운동 전에 머릿속을 정리하고 나는 오늘 이것들을 지키겠다고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거랑은 집중도 차원이 달라지죠.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실행에 옮겨야죠. 우측 페이지는 실행과 기록의 공간. 네. 예를 들어 1세트, 6회 반복 이렇게 적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록법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괄호를 열고 왜 멈췄는지, 즉 중단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7회째 허리가 뜸이라거나 6회째 숨을 참았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개 했다는 결과값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네. 하지만 6회에서 허리가 떠서 멈췄다고 기록하면 엄청난 정보가 생깁니다. 아, 내 복부 안정성이 6회까지는 버텨주는구나. 7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구나 하고 정확한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와, 이것이 바로 힘들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허리가 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꾸는 마법 같은 과정인 겁니다.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실패의 원인에 적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건 7개째 자세 무너짐 이렇게 적으라니 약간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기운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방법론이 요구하는 가장 큰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 자세 무너짐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포인트 A일 뿐이에요. 거기에 감정을 섞는 순간 객관성을 잃게 되는 거죠. 아,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기록할 때 아, 실험 망했네 라고 안 쓰잖아요. 그쵸. 2분 30초의 용액의 색이 변함 이렇게 쓰죠. 그럼 똑같아요. 내 몸을 감정이 섞인 나가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훈련인 셈이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내 몸을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보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록지를 쓰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으면 이걸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가 운동에 대해 가졌던 상식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 나와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첫 번째 평가 원칙부터가 많은 분들한테는 좀 충격일 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1세트보다 나은 2세트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1세트에서 6회를 했는데 2세트에서 8회를 했다면 이 자료에서는 죄송하지만 둘 중 하나라고 단언해요. 둘 중 하나. 1세트를 전력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했거나 아니면 2세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규칙을 어기고 보상 패턴을 써가면서 횟수만 늘렸거나 잠깐만요.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하하, 보통 몸이 풀려서 2, 3세트에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만 해도 1세트는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하고 2세트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느낌이 그냥 착각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몸이 풀려서 잘 된다는 감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 감각은 데이터가 아니라 느낌일 뿐이고 그 느낌에 의존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경고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해진 규칙을 칼같이 지키면서 1세트에서 내 근육의 수행 능력과 신경계의 집중력을 정말 한계까지 사용했어요. 그러면 몇 분 쉬었다고 해서 그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약간의 피로가 쌓여서 2세트의 수행 능력은 1세트랑 비슷하거나 한두 개 정도 떨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데이터라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횟수가 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왜 늘었지? 내가 1세트 때 집중을 안 했나? 아니면 2세트 때 자세가 무너졌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사고방식을 180도 바꿔야 하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질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평가 원칙도 이런 맥락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단 신호는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운동 수행의 일관성을 보는 척도겠군요. 네, 마치 투수가 항상 같은 폼으로 공을 던져야 제구가 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스쿼트를 하는데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파서 멈추고 다음 날은 무릎이 안으로 모여서 멈추고 또 다른 날은 숨이 차서 멈춘다면 아, 제멋대로네요. 네.
이건 내 몸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나한테 맞는 적절한 무게를 설정했고 운동 규칙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내 몸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는 패턴, 즉 중단 신호는 거의 비슷하고 일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 나는 항상 7회째에 왼쪽 엉덩이가 먼저 들리면서 균형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으로요. 만약 중단 사유가 매번 바뀐다면 그건 무게를 올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운동 규칙 암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신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좌측 페이지로 돌아가서 규칙부터 다시 점검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 기록의 범위를 헬스장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오, 삶 전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질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운동 기록이 내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 원칙은 운동을 더 큰 그림 안에서 보게 만들어요. 큰 그림? 수면, 식사, 스트레스 같은 다른 변수들이 잘 통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어제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운동했다면 오늘의 수행 능력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이라도 향상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어제는 8회 하던 걸 오늘은 갑자기 5회밖에 못했다면 이건 단순히 오늘따라 힘이 없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땐 운동 자체를 탓할 게 아니라 어젯밤을 잠을 설쳤나,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점심을 거르지 않았나 하고 내 일상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의 저하가 내 일상생활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반대로 생각하면 운동 기록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운동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잘 경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와. 이쯤 되면 운동 기록은 단순히 근육의 성장을 추적하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컨디션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정리해보면 이 운동 기록법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나한테 맞는 운동 강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네요. 맞아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 가치는 엄청나겠어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쓰나 싶고 막막하고 귀찮을 수 있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나쁘네 같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돼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지난번엔 6회째에 허리가 떴으니 오늘은 5회까지 완벽한 자세에 집중하고 6회째 신호를 잘 관찰하겠다. 와 같이 매우 전략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딱 일주일만이라도 속는 셈 치고 꾸준히 기록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참고 기록하고 평가하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노트에 쓰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 좌우 페이지를 그리면서 운동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거라고요. 네, 그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막연한 느낌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승객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다음에는 근육의 자극을 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쓰겠다는 예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랑 연결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너무 즉각적인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자극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만큼 했으니 뿌듯하다는 감정,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성장과 변화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꾸준하고 어찌 보면 조금은 지루한 기록과 관찰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